안녕하세요. 아침의 문을 여는 마켓 시그널입니다. 더 빠르게 깊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해줄 저는 정다희. 저는 이은주입니다. 네, 월요일 같은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그동안의 이슈들이 참 많이 쌓여 있었고 또 조금 전에는 5월 FOMC가 끝난 만큼 전달해둘 내용이 참 많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FOMC 발표와 동시에 이 뉴욕 증시 안에서의 증시 주가는 그대로 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해당 상승분을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실적별로 얼굴이 서로 표정이 바뀌는 종목들도 대거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 뉴욕 증시 어떤 시그널을 보내왔을까요? 네, 수요일장 말씀해 주셨듯이 좀 아쉬운 하루가 됐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파월만 기다렸다라는 것을 시장 추이를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마감가를 보시자면 다우존스가 0.23% 강세를 보였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0.33%, 0.34% 약세로 마감한 하루가 됐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기다리다가 지수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추이로 같이 확인을 해보실까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다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이 FOMC 결정이 발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급반등세를 보였죠. 이렇게 급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그동안 시장의 우려로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제한적이다, 우려할 필요가 없다,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카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은 공포 심리가 좀 남아있는 시장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르면 그 수익률 구간에서 빠르게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수 반등분을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이 상승폭보다 좁은 구간에 그치면서 0.23% 강세로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급반등할 때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초록불이 가득한 시장이었는데요. 보시면 지금 빨강, 초록 뒤섞여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엉켜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M7 그래도 대체로 힘을 좀 내주는 시장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5%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애플도 하락하긴 했지만 그 하락률이 0.6%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구글, 메타 모두 0.56%, 2%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아마존 실적을 발표했었죠. 2%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좀 반도체 섹터는 좀 부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쨍한 빨간색, 하락률이 컸다라는 뜻이 되겠죠. 쨍한 빨간색이 많이들 보이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서도 AMD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주의 하방 압력을 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보시자면 에너지주에 대체로 이 빨간불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주에도 같이 하방 압력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요일장 특징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부터 한번 보시죠. 실적을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2%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1분기 실적 호조였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3배로 뛰면서 영업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가이던스가 월가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접근일 것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올해 아마존은 자본 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앤디 제시 아마존 CEO가 수익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없었다면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수익화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기 때문에 주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AMD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반도체주의 하방 압력을 가한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이렇게 급락세를 보인 건데요. AMD 같은 경우 1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지만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급락세로 이어졌습니다. 부합인데 왜 급락을 했냐 궁금하시죠? AMD는 최근 엔비디아와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항상 그 기대 이상을 보여주는 반면 AMD 기대만큼 보여준다. 투자들의 실망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매출이 예상치를 소폭 밑돌면서 급락세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스타벅스와 대형 약국 체인이죠. CVS 헬스가 되겠습니다. 모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후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동일 매장 매출이 또 가이던스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고요. CVS 헬스는 실적도 부진했고 또 순이익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16%대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09년 11월 이후 최대 하락률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는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고금리로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던 연준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건데 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일어나고 있는지 지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1분기 고용 비용 지수가 되겠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1.2% 올랐고요. 1년 전에 비해서는 4.2% 증가했습니다. 보시면 이 기울기가 지난해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고용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 이윤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고요. 또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발표된 S&P 케이스실러 가격 지수, 주택 가격 지수가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4%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직전 달보다 조금 더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이기도 합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받았던 저금리 대출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택 매물이 나오지 않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집값까지 인플레이션에 지금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렇듯 모두 인플레이션 지속을 시사하고 있는 와중에 경기는 좀 식고 있다라는 지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ISM의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확인을 해보실까요? 제조업 관련된 지표로서 미국의 제조업이 얼마나 확장하고 있냐, 위축하고 있냐를 알 수 있는 건데요. 그 확장과 위축의 경계선이 바로 50입니다. 그런데 3월에는 50을 조금 윗도는 수준을 보였지만 4월에 49.2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좀 위축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날 미 노동부가 구인 이직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고용시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이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구인 건수는 848만 8천 건으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또 전달에 비해 32만 5천 건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무려 110만 건이나 줄어든 수치인데요. 그렇다 보니 2020년 초 실업자 1명당 일자리 2개가 여유 있게 있었다면 이제는 실업자 1명당 1.3개로 내려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 또는 가게들이 구인을 좀 줄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마르코 콜라노비치 JP모건 수석 전략가는 시장 관계자들이 잠재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증시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이날 기자회견에서요. 성장 둔화, 스태그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에 엇갈리고 있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표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발언하고 있는 와중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2년 내 최저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에너지 원유 재고가 급증함에 따라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 넘게 내려오면서 배럴당 80달러 선도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금값은 0.4%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FOMC가 끝난 뒤 시장의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시장 금리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His point is that we have not made further progress, but people like the balance. We like the fact. Look, at the end of the day, where are we? Inflation went from the 9s to the 3s. Everyone said recession.
right? We've been talking about recession. We're nowhere near recession. Economy's chugging along. Let's start with a quote that stuck with me throughout my 38 years of doing this. There are two groups of people: those who don't know where interest rates are going, and those who don't know that they don't know where interest rates are going. And even Jay Powell is in the first group. He doesn't know where interest rates are going. You ask him, he says, I'm data dependent. And he is. So not long ago, he was telegraphing 3 rate cuts, and lo and behold, the economy's strong. Unemployment down. Labor market looks great. GDP, even though it was a little weak, still solid. A lot of strong numbers out there. Retail sales. So the bottom line is, we've made a lot of progress on inflation. We came down from 9.1. We're in the 3s. That's great. He wants 2. 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던 FOMC와 파월 의장의 발언,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다음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물어보는 질문에서 파월 의장은 unlikely,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일단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이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아쉽게도 해당 상승을 끝까지 이어주지는 못했는데요. 또 여기에 실적 발표까지 겹치면서 빅테크들은 웃고 반도체는 울상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연준과 파월 의장의 이야기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5.25%에서 5.5%로 동결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지금 6차례 연속으로 동결을 했고요. 파월은 역시나 데이터 디펜던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데이터에 의지를 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2%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라고 평가하면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혀왔습니다. 또 연준의 성명서에서 최근 지표에 따라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증가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실업률은 낮은 속도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이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로 되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연준의 목표를 저해할 위험이 나타날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보유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의 상환 규모를 줄이는 속도를 완화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연 3.5%인 한국의 기준금리와는 여전히 2%포인트를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해당 소식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은 제넷 연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미국 재무부의 소식인데요. 국채를 바이백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국채금리도 일제히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바이백이란 국채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중장기 국채를 시장에 사들이는 행위로 저희가 알고 있죠. 이 국채의 조기 상환으로 쉽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백 조치는 보통 시장의 유동성을 촉진하고 또 재무부의 현금 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가 되는데, 일단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첫 번째 바이백은 오는 29일 일어날 예정입니다. 7월까지 최대 20억 달러의 2년 만기 국채와 5억 달러의 물가 연동채를 환매한다는 계획이고요. 아울러 재무부는 5월 7일에서 1,2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예상 차입수를 고려했을 때 적어도 향후 몇 분기 동안은 오늘 한 발표 이상으로 장기 또는 중기 채권 발행을 추가로 늘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시장은 장기채 공급의 예상을 뛰어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안심한 분위기입니다.
또 재무부가 지난해 8월 장기채 발행을 늘릴 것이다라고 발표한 이후로 과도한 장기채 공급 우려가 커졌었고 그로 인해서 신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해당 소식으로 오늘 2년물과 10년물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2년물은 4.96 그리고 10년물은 4.64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제 개별 기업 소식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의 최근 주가 흐름이 사실 좋지는 못했지만 오늘 아마존은 상당히 좋은 실적과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의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부진한 이 빅7의 흐름을 끊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아마존 1분기 매출은 12.5% 증가하면서 경쟁사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앞서 발표했던 메타의 가이던스와 마찬가지로 2분기는 현재 불확실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 수요 증가로 인해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부분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였고요. 이와 함께 광고 매출 증가도 아마존의 실적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자세한 1분기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1분기 1,433억 달러의 매출과 주당 0.98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어났습니다. 순이익은 1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불어났고요. 시장 예상치를 모두 크게 웃도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효자는 클라우드 사업이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1분기 매출은 2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영업이익은 94억 2천만 달러로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62%를 차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37.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생성 AI가 접목되면서 성장의 지속적인 탄력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AWS 연간 매출은 1,000억 달러로 현재 예상치가 나와 있고요. 또 중요한 건 AI를 접목한 클라우드 수요 증가도 있었지만 최근 단행했던 대규모 정리 해고도 아마존의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에는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약 2만 7천 명의 직원을 해고해 왔는데요. 특히 대규모 정리 해고가 이번 비용 절감에는 큰 부분 도움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아마존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감원을 이어간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가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월가에서도 아마존의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상향해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펫 네이선스에서는 246달러까지 아마존의 주가를 상향해줬고요. 오늘 아마존의 2% 정도 추가 반등 나오면서 179달러 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1분기 실적 좋았지만 2분기에 가이던스가 부진하면서 좀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또 주가에 타격을 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에서 6월 선거를 앞두고 메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라는 이슈가 전해졌는데 유럽연합이 오는 6월 6일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선거를 앞두고 메타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관련된 위반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여론 조작에 나설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메타 플랫폼 내에서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조치하고 있진 않는지 EU가 직접 해당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럽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허위 광고, 또 관련 조치가 선거에 악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서비스법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어서 공식 평가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제3국에 의한 허위 정보와 조작으로부터 유럽 시민들을 지키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만약 해당 법을 어기게 된 경우, 위반할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메타에게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집행위원회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메타가 진행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탱글 서비스를 8월 중으로 서비스 종료하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일단 5영업일 안으로 해당 부분과 관련돼서 답변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일단 메타 측 대변인은 발표
빠른 대처를 통해서 오늘 주가는 다행히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추가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앞으로 오후 영업일 안에 어떤 소식이 전해지냐에 따라서 또 메타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던 게 암호화폐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오전장 기준으로 암호화폐, 이 대표주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57,000달러 아래까지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루에만 5%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한국 시간 오전 6시 기준으로 57,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이 제롬 파월 그리고 FOMC 연준 금리 인하와 같은 거시적인 리스크가 가격에 이미 선 반영돼서 움직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57,000달러의 지지선이 무너지게 될 경우 52,000달러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일제히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또 분위기가 환기될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5월) FOMC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시장의 등락이 컸던 만큼 자세하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전화 연결해서 집중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 급반등하다가 다시금 또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간밤 미국 3대 지수가 2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낙폭을 다소 좀 축소하면서 다우존스를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S&P 500 지수가 하락 마감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의 AI 플랫폼 기업의 주가는 좀 상승했는데 반면 1분기 실적 기대치와 전망치를 하회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AMD와 어닝 미스로 인해서 엔비디아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급락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6포인트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쉬어갔던 최근 2거래일간의 미국 증시 특히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기대치가 하회됐고 FOMC 정례회의에 따라서 경기 심리로 좀 부각됐던 일부 좀 조정받았던 사유로 좀 작용했는데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 우려감들은 일부 완화되는 모습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좀 언급했던 것처럼 이 정책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2%대로 지속할 수 있는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메시지. 여기에 대해서 2%대 달성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라고 좀 언급했던 부분들은 다소 좀 아쉬운 반응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FOMC 정례 회의 이후에 단기 그리고 장기의 국채 금리가 하락 전환했다는 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은 당초 이 기조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주시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또 금리 동결이 있었던 만큼 계속해서 불확실성은 좀 해소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적에 따라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많았죠. 네, 최근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이제 단기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AMD가 시장에 높아진 실적 눈높이를 좀 충족하지 못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미국의 반도체주가 급락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상회한 실적 호조를 좀 보였는데 매출액에 대한 전망치와 2분기 가이던스가 월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요. AMD의 경우에는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의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는데 이 역시도 월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어닝미스로 좀 이어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에 대체적으로 좀 부합하거나 하회하기만 하더라도 악재로 좀 인식하는 이런 경향들이 높아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존의 경우에는 1분기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했던 실적 호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에 이어서 좀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의 성장세를 좀 확인했다. 이 부분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같은 기술주 내에서도 희비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매파적 기조,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메시지를 좀 표명을 했지만 향후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2%대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메시지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한 것처럼 향후에 신중한 입장에 관련된 기조는 조금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단기의 금리 인하 결정이 다소 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나 민간 고용 보고서가 4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전망치를 좀 상회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금리 정책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우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짚어보면 반도체주의 랠리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 뉴욕 증시에서 포착이 된 만큼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우리 국내 증시에 휴장했던 2거래일간의 이 미국 증시에 대한 낙폭이 굉장히 좀 컸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주도주였던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초에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MD 시장 전망치가 좀 하회했던 실적 영향, 이 부분은 반도체주에 관련된 이 인식, 특히나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에서 예상치가 좀 더 하회됐던 부분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시장이 좀 변수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좀 실적 발표가 좀 예상이 된다면 이에 따른 우리 국내 반도체주의 단기적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부분, 특히나 금리 인상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좀 해소됐지만 금리 인하 기조에 관련돼서는 다소 좀 매파적인 기조가 좀 확대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되고 있고, 이 부분은 국내 증시 수급 부담에 영향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이 정확하게 명확해지지 못했다는 부분들과 중기적인 방향성들이 아직 수립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리스크로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상세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1분기 보고서 제출일 5월 15일자인데 중소형주에 관련된 변동성들이 조금 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보수적 대응은 필요한 시점이고 증시 조정에 따라서 대형주의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 투자전략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작 먼저 FOMC 이야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의 메시지 간밤에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원했던 반응을 그대로 해줬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좀 혼란스러운 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양비론적으로 금리 인상도 지금은 네. 배제하고 있다. 지금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으면 금리 인상을 논할 건 아니다. 그거는 그나마 워스트 케이스에서 네. 벗어난 거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금리 인상을 배제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금리 인상을 논할 거는 안 된다. 그리고 성장성이 아직 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네. 긍정적인 덜 그쵸. 매파적인 거죠. 네. 사실은 그저께 데이터에 대비했을 때. 근데 또 하나는 금리 인하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런 툴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양비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때 시장은 혼란스러운 거죠. 시장이 혼란스러운 게 여실히 반영된 게 3시 반인가 그 연설을 하면서 초반에 좀 올라갔잖아요. 네. 그 전날 그 이시 뭐였죠? 그 고용 네네. 나온 거 평상시에 별로 고용 비용 지수라는 ECI를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이 그게 분기 한 번씩 나오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네.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의 케이스로 봤을 때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금리 인하 자체는 상당히 요원해진 것 같다. 인상은 지금 배제됐다고 하지만은 양비론적인데 그럼 시장은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반등하다가 그저께 네. 오늘이라고 하면은 어저께 이렇게 막 내려갔던 것보다는 반등하다가 반도체 중심으로 확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나 AI가 가장 뭐죠? 이런 금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 배수를 기분 좋을 때는 엿장수처럼 10배 주다가 기분 나쁠 때는 8배 주는 게 AI고 반도체고 그 내러티브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시장의 질적인 반응은 매우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FOMC에 나온 거는 사실은 어저께 그 고용 비용 지수라는 ECI가 네. 1.2%라는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조금 매파적이다. 예상했던 거 정도의 매파적인데 좀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반응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용 비용 지수가 0.9% 전월 달에 했는데 이번에 전 분기였는데 네. 이번에 1.0% 정도로 조금 올라가는 정도로 예상했는데 무려 1.2%가 됐잖아요.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전 분기보다 30%가 고용 비용 지수가 높아진 거예요. 예상보다도 20% 이상.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할 만하죠. 그 서프라이즈를 많이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반응이 나와서 혼란스러운 것이 가장 민감한 멀티플에 민감한 네. AI 반도체 주식에서 여실히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간밤 FOMC 발표 이후로 지수도 말 그대로 위아래로 조금 낙폭과도 상승을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라고 파월이 확실하게 말을 해줬지만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시장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특히 이 고용 지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매파적인 스탠스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딱 현실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 언제쯤 가능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Fed Watch라고 해서 네. 그 확률을 이렇게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게 보면은 또 어저께 아침하고 오늘 아침하고 다른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 제가 여기 어제 기준으로부터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네. 오늘 아침 기준으로 9월 인하 확률이 43%, 11월 인하 시작할 확률이 65%예요. 그러면은 일단 금리 인하를 아직은 한다고 보는 건데 선거 직후에 하는 건가? 한 11월에 할 확률이 높아져서 9월은 확률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11월이라 보고 11월에 하고 12월에 연속을 할까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월 한 번으로 끝날 확률이 40%. 혹시 두 번 할 확률도 한 40%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와서 금리 인하를 11월에 시작해서 금리 인하를 연속으로 한다는 거를 뭐냐면은 네. 경제가 빨리 내려간다는 거가 확인됐을 때 두 번 할 것 같고 네. 현재로서는 9월보다는 11월이라는 지금 페드 와치의 그
그 배팅이 맞다 그러면은 9월부터 11월, 그러니까 9월에 해야지 여유를 가지고 두 번 할 수 있는데 그렇죠. 9월이 아니고 11월이 한 60몇 프로 높잖아요. 그럼 11월, 12월을 연속으로 할 확률이 있다 했을 때 실제 11월, 12월 연속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에 반대 작용이 나와서 금리 인하를 이제 두 번 하는 시나리오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 한 번, 11월 이게 컨센서스로 잡힌 것 같고 여전히 금리 인상은 배제했다고 하지만은 금리를 인하를 안 할 확률도 20% 정도 있어요. 20%. 20%가 많이 늘어났네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뭐 거의 제로지만은 금리 인하를 안 할 확률 20%, 한 번 하는 40%, 두 번 하는 도 40% 있는데 네. 두 번 하는 건 11월에 하고 12월에 하는 게 그건 어떤 의미냐?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원래 얘기했던 텀을 두고 그게 아니고 네. 어떤 급박한 상황에 의한 두 번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한 번으로 만약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네.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고 천천히 그 로스가 내려가서 내년 초에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같은데 뭐 그런 또는 치고 금리 인상은 제재됐는데 인하도 늦어졌다. 11월도 지금 65%니까 그렇게 되면은 멀티플이 높게 배수가 적용돼야 되는 성장주는 어떻게 되죠? 조심스럽거나 그렇죠. 일단 헤어컷이 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나마 오늘 다우나 이런 쪽에 일라이들이라든지 그저께 실적 발표된 거 이런 거는 그냥 붙들고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거는 일단 헤어컷을 당하고 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기 점점 더 지연이 되고 있고 혹은 그 횟수조차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11월에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올해 두 번까지는 시장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조금 미국 증시 안에서 또 개별적으로 확인해볼 실적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존과 뭐 AMD 오늘 또 퀄컴 나왔고요. 지금 슈퍼마이크론 등등 반도체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빅테크들도 실적 발표를 일제히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부터 놓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런 말씀 저번에서 오셨을 때 해주셨는데 당장의 실적보다도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보자 이야기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네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메타와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2분기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긴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네. 상승으로 마무리가 네네. 됐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 지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콜컴을 체크 못했는데 네. 콜컴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뭐 실제 어떻게 봐야 되고 주가 어떻게 봐야 모르겠는데 아마존은요 전일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말고 전일 무려 3.3%나 빠졌거든요. 오늘 오른 것이 장중에는 한때 5% 올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헤어컷이 나와서 전일 3.3% 빠진 걸 회복을 못하고 네. 2.3% 정도 그러니까 내려간 거에 한 70%를 반등한 거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온 아마존 정도는 그래도 좀 붙들고 있으려는 투자가들이 더 많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은 잘 나왔고 특히 우리 그 IT에 전반적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친구들이 광고 매출도 꽤 되지만은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넘버 원이잖아요. 이게 성장률이 무려 17%가 이번 분기에 성장을 해서 지난 분기 4, 4분기에 13%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꽤 높았어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시장이 매크로가 신경이 안 쓰일 때는 사실은 떨어지는 거 없이 한 3, 4%, 5%는 올라야지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 전날 빠진 거에 한 70%를 반등하는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 뭔가 조금 그래도 이것도 조심스럽게 보는 건데 네. 그것이 지금 2분기 가이던스가 소폭 하회했어요. 2분기는 전체 매출이 한 1,440에서 1,490억 불인데 예상이 한 1,500억 불 정도 했으니까 어쨌든 예상보다는 가이던스가 낮았던 거고 네. 매출이 낮으니까 영업이익도 예상보다 더 높을 수는 없겠죠. 그러는 것이 좀 신경 쓰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이 생각만큼 실적에 대한 평가를 좀 박하게 하면서 어제 네. 오늘 사이에서는 반등을 충분히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에 네. 엔비디아를 10% 내리게 하는 견인차가 엉뚱하게도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SMCI가 빠져서 23% 빠진 적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올라왔는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 회사가 주가가 그 전일날 한 3% 빠졌는데 오늘 무려 14%나 빠졌어요.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 자체에서 보여야 될 게 이익은 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39억 5천만 불 예상해서 38억 5천만 불이니까 한 3% 2% 미스한 거예요.
근데 이거가 이래서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는 게 맞았구나.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는데 매크로가 헷갈리니까 일단 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빠진 거예요. 네. 2.3%인데 주가는 어제 3% 빠지고 오늘은 매크로까지 합해서 14% 빠졌으니까 네. 지난번에 23% 빠졌을 때 그것이 마냥 얼토당토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죠. 시장의 포커스는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돼. 서프라이즈 아니었잖아. 네. 매출단에서. 참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럼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고 미스를 2%를 했을까라고 했는데 네. 회사 얘기로는 얘네는 엔비디아나 그런 데서 GPU 받고 뭐 받아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만들고 이런 OEM 업체란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제품을 생산이나 판매를 생산을 잘 못해줘서 네. 공급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덜 만들어서 한 3% 빠진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 얘기가 맞는 말이 앞으로 어떻게 보지만 회사는 그래서 1분기가 조금 빠졌습니다만 매출이 예상보다 아니, 그러니까 그로스가 됐는데 예상보다 빠졌습니다만은 올해 전체의 매출 가이던스는요 오히려 높였어요. 이건 네. 뭔 얘기죠? 1분기 부진 예상보다 약간 낮은 거를 더 높여서 3분기, 2분기, 3분기에 더 높여줄 거라는 거를 암시를 자기네들은 자신감 표현한 건데 시도 안 먹혔죠. 이런 상태예요. 퍼펙트하지 않으면은 일단 네. 치고 본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네. 이렇게 됐고 AMD 같은 경우도 뭐 나왔습니다만 실적이 뭐 예상 정도 부합한 거죠 대체로. 그런데 이것도 그냥 빠지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엔비디아도 같이 빠지고 한마디로 그냥 매크로가 이렇게 출렁일 때는 대책이 없어요. 그냥 맞는 거야.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뭐 AI 반도체 쪽은 이미 너무 많은 기대감으로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만 미스해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주가에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5월 22일에 실적 발표하는 거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아마존은 어제도 미리 주가가 내렸던 만큼 오늘은 또 반등으로 화답을 해줬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퀄컴 어떻게 됐어요? 퀄컴 같은 경우는 좋았습니다. 지금 시장 전망치보다도 주당 분기순이익이 5% 정도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에서 1.2%, 그리고 시장 외 거래에서 지금 3.5% 정도 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장에서는 많이 빠졌었나요? 네? 본장에서. 오늘 본장에서 1%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그거를 되돌린 정도네요. 네, 장 마감 이후 3% 반등이 장이 나오고 약한 있는데 거예요. 이 반도체 주가들이 사실 다 1분기 실적은 지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거 매크로의 불안이에요. 그냥 매크로. 매크로 불안이 가장 거의 80%고 그다음에 말한 것처럼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퍼펙트하지 않으면은 네. 주가는 그냥 때려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밸류에이션이 아주 편하지는 않았다는 걸 거꾸로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지금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도 계속 지켜보시죠. 이어서 테슬라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말 그대로 정말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오르고 내리고 그 폭이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데 일단 슈퍼차저 관련해서도 이슈가 전해졌고 네네. 앞으로의 테슬라 우리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지난번에 이제 한 보름 전에 네. 쭉쭉 빠질 때 네. 그 우려 때문에 실적 때문에 우려 때문에 빠졌잖아요. 실적 우려는 맞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율주행 무슨 카라든가 로보택시 뭐 그 가격 낮은 거 내세운다 이래서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엊그저께 15% 올라간 거는 조금 반등이 좀 숏 커버 비슷하게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시작지 얼마죠? 180불인가? 이 정도잖아요. 딱 그 뉴트럴한 스탠스에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인데 일단은 트레이딩 영역은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실적이 단순히 나쁘다는 것만 가지고 주가가 계속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네. 의미 있는 성장은 얘네들이 판매량이 작년에 성장보다 내려가서 올해 성장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는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만 되면은 주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성장이 되는지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죠. 성장이 되는 거는 지금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 거기에 소비자들이 반응을 해서 판매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소비자가 소비자의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건 두 가지인데 금리 환경이 좋아지면은 반응을 하겠죠. 가격도 싸지고 금리 내려갈 것 같고 그럼 사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은 낮아졌는데 금리가 안 빠지면 빨리 안 사겠죠. 그런 게 속도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자율주행인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데 자율주행 사실은 시간은 걸리는 거거든요. 로보택시가 뭐건 간에 중국에 허가받아서 그 뭐죠? 이제 어디지? 중국의 걔네들하고 내비게이션 한다는데 그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걔네들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 미래에
그 테슬라가 결국은 잘 팔린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건데 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중국에 이미 그런 테슬라가 하려는 그런 자율주행에 하는 자동차는 이미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경쟁이 들어가요. 가격 경쟁이 들어가는데 성장률이 한 15%도 늘어난다는 거 확인이 되면은 주가는 제가 봤을 때 10% 20%는 더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여기서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왜?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뭐 아주 엄청나게 걱정하는 거는 웃긴 얘기지만 반도체보다 덜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은 그러한 전제가 깔려야 된다. 네. 그거 와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쪽에서의 이슈가 잘 뒷받침되어져야 현재 수준에서 10%에서 20%까지 또 상승을 우리가 기다려 볼 수 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통 테슬라 하면 우리가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쪽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또 간밤에 전해졌던 게 이 급속 충전 슈퍼차저 관련해서 일단 일론 머스크가 전원 해고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500명을 잘랐다 하더라고요. 네, 일단 사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현대 기아차가 테슬라의 이 충전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사실 올해 10월부터 네네.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당시에 국내에서 뭐 휴맥스라든가 관련주들이 그렇죠. 상한가 가고 한때 또 시끄러웠잖아요. 맞아요. 이런 소식들이 오늘 우리 국내 전기차 충전 관련 주들에게 또 영향을 줄 안 수 좋죠. 있을까요? 센티먼트 안 좋죠. 뭐 모바일 저기 우리 자율주행 관련되는 거 테슬라 잘 때 한국의 자율주행 관련되는 것이 진짜 관련이 있는가? 저는 약간 의문스러운 게 더 많은데 의문스럽다는 게 의문을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주가는 원래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실제 슈퍼차저를 자른 이유가 있겠죠. 내부적으로 다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이미 많이 깔렸고 서비스할 필요가 뭐냐면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뭐 하면은 자를 수도 있겠죠. 많은 그러던 행동 자체는 뭐지? 앞으로 좀 발전돼야 그렇죠.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안 나오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럼 관련되는 주식들은 영향을 받고 특히나 매크로가 이렇게 애매한 상태에서는 그런 주식이 작은 주식이면은 특히 올라갔다 그러면 최근에 그거는 많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단기적으로 있어 보이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테슬라 관련해서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또 확인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5월 증시를 저희가 막 국내 장도 오늘 열게 될 텐데요. 일단 오늘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밸류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2차 방안이 발표가 되고 해당 소식으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5월 전반적인 국내 증시 네. 평가는 어떻게 하실까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한 두세 가지가 있죠. 네. 일단 밸류업이 오늘 그 세제를 포함해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이냐 이게 네. 중요하고 그쵸. 그게 애매하면은 오히려 세로운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덜 빠지다가 얘도 힘들어 그러면서 빠지면 장이 많이 빠지거든요. 기업 밸류가 그 AI 반도체하고 좀 독립적인 우리나라만 유니크한 이슈란 말이에요. 최근에 중국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이제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오늘 이 순간까지는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 두 번째는 유가가 빠진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죠. 유가가 빠진 것은 전쟁이 조금 완화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레발치면 안 됩니다만 어쨌든 유가가 빠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CPI가 5월 15일 날 나와요. 5월 15일 날 나오는데 어저께 나온 ECI 보다는 덜 중요하다 하지만은 어쨌든 CPI는 유가에도 연결되니까 네. 5월 15일 날 나오는 CPI를 좀 낮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나온 데이터도 인플레가 바로 공행진은 더 이상 아니고 이미 높으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CPI가 낮고 유가가 낮은 거는 낮을 수 있다는 건 나쁘지 않은 거고요. 어쨌든 그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 번이나 까리까리하다고 했지만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더 높아지지는 않았고 네. 4.7% 가다가 지금 4.7% 이하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오늘 봐야 되지만 약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4,400 고점에서 기존의 이하로 유지되면은 폭락 장세가 야기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버팀목이에요. 이것 때문에 믿고 확 투자한다는 개념은 아닌 거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유가가 네. 높지 않은 상태에서 환율이 유지되면은 아마 뭐 조정이 미국 조정보다 더 심하게 나오지는 않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긍정적인데 목은 이게 코스피의 상단은 네.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아서 원래 제가 2,750까지 봤는데 지금 봤을 때는 2,700이 그냥 당분간 상단이 아닐까라고 싶어지고 2,60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가와 환율 계속 주시하면서 오늘 발표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 어떤 세부안들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월 FOMC를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FOMC 제가 몇 가지 키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이 6번째 동결이고요.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수준의 고금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로 내려온다고 확신을 갖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금리가 이어질 가능성,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에 인플레이션 3%대를 용인할 생각은 없냐라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3%대를 용인하지 않겠다, 2%대를 고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3%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끈적하게 유지가 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 우리는 더 늦게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금리 수준은 충분히 제한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키포인트 보시죠. 6월 1일자 6월부터 양적 긴축 QT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해서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QT 양적 긴축이란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 또 보유했던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을 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긴축금리 인상과 함께 연준이 사용하는 주요 긴축 수단이었는데요. 이 수단을 좀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대신 QT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어느 정도 풀어주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QT를 풀어주는 대신에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긴축을 이어가겠다라는 뜻은 있는 만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행보가 금리 인상일 가능성은 낮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시기를 분명하게 말해주진 않았지만 시장이 우려하고 있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는 비둘기파적, 완화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상 가능성 제한에 이어서 파월 연준 의장은 연착륙, 소프트 랜딩 가능성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다고 거듭 발언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완화적이었다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도 선을 긋는 듯한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정확히 파월 의장의 멘트를 가져와 보자면 스태그, 성장 둔화나 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실업률이 10% 정도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높은 한 자릿수 때 거기에다가 느린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3%대를 나타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12개월 기준으로 봐서는 3% 아래로 내려온 만큼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스태그플레이션과는 거리가 좀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물가가 12개월 기준으로 3% 아래로 내려온 만큼 이제 물가보다는 또 다른 연준의 목표가 있죠. 완전 고용, 이 고용에 집중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현지 시간 3일에 4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 또 고용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 체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종합을 해보면 대부분 완화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도 이 파월 의장 기자회견 이후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겠죠. 다른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래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언제가 될까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원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9월에 시작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제일 컸다면 이제는 9월까지도 그래도 동결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6.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물가 지표가 끈적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만큼 시장이 한 발 더 물러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11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
둔화가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43.5%로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11월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연준이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11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기자회견장에서 파월 의장에게 질문을 던진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대선과 관계없이 또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가능성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금리가 유지될수록 달러는 강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 보시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발언에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또 국채 금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이 없을 것 같다라는 발언에 이 또한 달러 인덱스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가 오름세를 보였죠. 결국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올랐다가 내려왔다. 고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채 가격이 올랐다가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금값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조금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날은 이렇게 반대의 움직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여줬습니다. 국제 금값은 금리 인상이 없을 것 같다라는 발언에 오히려 매력적인 자산으로 평가가 됐다가 소폭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이렇게 5월 FOMC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완화적이었다라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의견들이 참 많은데요. 계속해서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연준인 만큼 우리도 같이 지표에 집중해서 미국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인플레이션이 3%대가 아닌 2%대로 내려올 기미가 보이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5월) FOMC를 통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6번째 금리 동결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고금리 환경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 만큼 향후 금리 인하가 이제 언제가 될 것이냐에 더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어쨌든 멀어져 간다라는 이 스탠스 자체가 또 경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도체 관련 주식에게는 주가 하락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간밤 미국 증시 안에서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일제히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끼쳐질 여파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해당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죠. 그럼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국내 개장 전략과 함께 코리아 마켓 사인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